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FOV, 즉 우리 한국말로는 화각, 영어로는 Field of View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FOV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고 동시에 FOV를 결정해주는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서 FOV의 결정 요인은 초점 또는 초점거리 그리고 센서의 크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센서라는 것은 필름이나 또는 이미지 센서를 가리켜요. 그것들의 크기에 의해서 우리가 찍을 수 있는 FOV, 즉 화각이 결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FOV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먼저 다음과 같은 화면을 한번 봐 보십시오. 제가 그림을 참 멋지게 그려 놓았습니다. 자, 뒤에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이 있고 산 위에는 푸른 뭉게구름이 떠다니고 여기도 구름이 있지요. 그리고 냇가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냇가가 흐르고 있고 초가집이 하나 보이네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 서 있고 또 멋진 기와집이 하나 이렇게 서 있네요. 또 이쪽으로 와보니 들판에 허수아비가 서 있네요. 이쪽은 들판이고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이쪽에가 지금 카메라가 삼각대 위에 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카메라로 이 넓은 풍경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카메라로 이 넓은 풍경을 찍어 보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카메라를 세팅해 주냐에 따라서 찍혀질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즉 내가 카메라로 찍었는데 찍혀질 수 있는 범위가 빨간 직사각형 내에 있는 풍경만 찍힐 수도 있고 또 렌즈를 바꿔주면은 녹색 직사각형 내에 있는 배경이 찍혀질 수도 있고 또 렌즈를 바꿔주면은 보라색 직사각형 내의 풍경이 찍혀질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이때 제가 지금까지는 렌즈만 바꿔줬잖아요. 그런데 렌즈 말고 이 사진기 뒤에 있는 필름의 크기를 바꿔준다거나 또는 이미지 센서 크기를 바꿔주면은 이런 식으로 찍혀지는 범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찍혀지는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개념이 바로 FOV라고 해가지고 Field of View 그것을 준말이거든요. FOV 그러면은 FOV가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찍혀지는 범위가 다르다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결론만 얘기를 하고 자세한 것은 계속 뒤로 가면서 공부를 합시다. 먼저 이렇게 빨간 직사각형 내에 찍힌 범위를 이 카메라와 관련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이 수평 부분의 범위 있죠. 이 수평 부분의 범위와 이 카메라를 연결한 직선 간의 그 각도, 즉 말해서 이 각도입니다. 이 각도를 무슨 각도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수평이기 때문에 수평 화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평 화각. 이때 화각이란 것이 바로 FOV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거든요. 수평 화각. 영어로는 Horizontal FOV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 빨간 직사각형의 수직한 부분의 범위 있죠. 이 카메라하고 이 수직한 부분의 범위가 이루는 이 각도 있죠. 이 각도를 수직 화각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Vertical FOV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대각선 화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빨간 직사각형의 대각선 있죠. 이 대각선을 봤을 때 그 대각선을 이루는 각도를 대각선 화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선하고 또 이쪽 귀퉁이 선, 이 각도를 대각선 화각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다이아고널 FOV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빨간 직사각형 내의 찍히는 범위보다는 녹색 직사각형으로 찍히는 범위가 더 넓잖아요. 마찬가지로 보라색 직사각형으로 찍히는 것은 녹색 직사각형보다 범위가 더 넓고, 그것을 이제 달리 말하면은 화각이 더 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즉 수평 화각과 수직 화각이 빨간 것보다는 연두가 더 크고 연두보다는 보라가 더 크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될 것은 과연 화각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내가 카메라로 앞에 있는 풍경을 사진을 찍을 적에 어디까지 찍을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기본 개념부터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들으려면은 광선 추적을 하여서 상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는가, 그것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광선 추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우측 상단을 클릭해 보세요. 먼저 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물체가 있습니다. 이 렌즈 초점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렌즈 초점 F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친절하게 화살표로 그어 주었지요. 그러면은 이쪽에 서 있는 물체로부터 광축에 평행하게 나온 이 빨간 광선은 렌즈를 통과한 직후에 초점을 통과한다 했기 때문에 바로 초점 거리에 해당되는 이쪽을 통과를 하겠지요. 그 다음 이 물체점으로부터 렌즈 중심을 향해서 가는 광선은 그대로 직진한다 했지요. 즉, 이 보라색 광선이 그대로 렌즈 중심을 지나서 직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빨간 광선과 보라 광선이 만난 이 지점에 상이 형성이 되어지죠. 즉 말해서 이 물체 있죠. 이 검정 물체에 대해서 생긴 이 녹색 상, 그것을 지금 이 그림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떤 경우로 한번 봐보냐면은 지금 현재 이쪽 부분이 어디에 속하냐면은 카메라 내에 있는 부분을 그려놓은 것이거든요. 즉 카메라 렌즈라고 생각하시고 뒤에 상이 맺히는 이쪽에다가 필름이나 또는 이미지 센서를 두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는 이 카메라의 필름까지 거리보다 약 한 4배 정도 되는 범위의 물체를 세워 놔가지고 그 물체가 생기는 상의 위치를 보아하니 대충 이쯤 되어졌다라고 광선 추적으로 알아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경우를 한번 고려를 해보자면은 이 물체 있죠. 이 물체가 매우 멀리까지 좌측으로 밀려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매우 멀리까지 좌측으로 밀려났다면은 이 물체 끄트머리에서 렌즈 중심으로 오는 광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여기 있는 검정 실선 있죠. 이러한 선을 따라서 광선이 오게 되겠지요. 이 검정 실선을 따라서 광선이 와가지고 렌즈 중심을 지나서 그대로 또 직진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위에 그림하고 밑에 그림하고 뭐가 차이 있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밑에 있는 그림은 물체가 매우 멀리 있는 경우야. 지금 이 새까맣게 있는 경우는 위에 있는 경우와 똑같은 경우이고, 지금은 이 물체가 좌측으로 매우 멀리 떨어진 경우야. 그래가지고 매우 떨어진 물체 끄트머리에서 나온 광선이 렌즈 쪽에 올 적에는 거의 광축에 접할 것 같이 해서 오지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광축과 만나가지고 계속 직진하죠. 직진하다가 이 빨간 광선, 즉 초점을 지나는 이 빨간 광선하고 만난 위치가 바로 여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마우스 십자 표시 잘 보세요. 바로 이쪽이거든요. 상이 생기는 부분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초점거리 F하고 상이 생기는 거리 B하고 물체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게 되어지면은 거의 똑같아지죠. 거의 똑같아져. 이렇게 물체가 멀리 있지 않는 위의 그림 같은 경우는 초점거리야 하고 상이 생기는 거리 B하고 이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물체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그 차이가 거의 작단 말이야. 이렇게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 차이가 작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근사를 할 수 있게 되냐면은 이 근사가 매우 중요해요. 논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에 매우 다행스러움을 느껴야 될 거예요. 자, 이게 렌즈 공식이잖아요.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 이것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 줄을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오늘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우측을 클릭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렌즈 공식에서 어떠한 경우를 한번 보냐면은 if A가 B나 F보다 매우 크다고 해봅시다. 즉 물체가 렌즈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진 경우를 한번 보자 그 말이야. 무엇에 비해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판단을 할 거냐면은 초점 거리 F나 또는 상이 생기는 거리 B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위치에 물체가 있다. 그렇게 가정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A가 B나 F보다 훨씬 크면은 A분의 1은 무시 가능하잖아요. 고로 이걸 무시해버리면은 B하고 F가 거의 같잖아요. 그래서 B하고 F하고 거의 같다 그 말이야. 위에 있는 세모는 B와 F가 거의 같다라는 얘기야. 여기에서 B라는 것은 상이 생기는 위치잖아요. 그런데 그 상이 생기는 위치가 초점 위치하고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최종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상면은 바로 초점이 있는 그 면이 되어지겠더라 그 말이야. 이게 중요해요. 물체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은 상이 생기는 위치가 초점이 있는 바로 그 위치이다. 이걸로부터 차근차근 논리를 또 전개해 나갑니다. 이번에는 이 그림에서 검정 직사각형 있죠. 위에 있는 것하고 밑에 있는 것하고 다 똑같은 크기의 검정 직사각형이에요. 이 검정 직사각형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은 필름이나 또는 이미지 센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 렌즈 초점 거리가 바로 여기서 이 거리가 되어지죠. 밑에 있는 렌즈 같은 경우는 그 초점 거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초점 거리가 되어집니다. 바로 초점 거리가 되어지는 그 위치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바로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멀리 있는 물체의 상이 생긴다고 하였지요. 이러한 경우에 무엇을 한번 살펴보냐면은 여기 물체가 있습니다. 여기도 물체가 있습니다. 밑에도. 그런데 위에는 초점거리가 짧은 렌즈이고 밑에는 초점거리가 긴 렌즈야. 그 상태에서 똑같이 필름이나 이미지 센서를 똑같은 것을 두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위에 있는 그림에서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이쪽에가 이 정도로 상이 맺히죠. 이 정도로. 즉 위에 있는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 센서의 범위 내에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이 렌즈를 사용을 했을 적에 충분히 이미지 센서에 들어올 수 있는 영역에 있는 물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아래에 있는 물체 한번 봐볼까요?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이러한 렌즈로 된 광학계에서 여기서 쭉 출발한 광선이 여기에서 보면은 이미지 센서로 들어가지 않고 비껴가 버리잖아요. 즉 말해서 초점거리가 짧은 렌즈 같은 경우는 이 물체를 전부 다 고스란히 자기의 이미지 센서 범위 내로 상에 맺히게끔 해가지고 이게 찍혀져서 나오는데, 밑에 있는 렌즈로 찍은 동일한 물체 같은 경우는 맨 윗부분이나 맨 아랫부분은 이미지 센서를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없어. 다만 가운데 이쪽 부분만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즉 말해서 내가 찍고자 하는 부분은 위와 아랫부분은 약간 날아가 버린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아까 좀 전에 그림을 제가 위에 것은 그대로 가져왔고 밑에 것은 이렇게 좀 잘랐습니다. 이럴 적에 무엇을 FOV라고 하냐면은 이쪽에 있는 이미지 센서나 필름 있죠. 여기에서 렌즈 중심을 향해서 선을 쫙 하나 긋고 또 아랫부분에서 렌즈 중심을 향해서 선을 쫙 그어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은 여기서 이 각도 있죠. 이 각도 내에 있는 어떠한 물체들은 전부 다 이미지 센서 내로 들어와 가지고 사진으로 찍혀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각도를 벗어난 이쪽에 있는 물체나 이쪽에 있는 물체 같으면은 이미지 센서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즉 이미지 센서에 들어올 수 있을 최대한의 이 각도 범위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FOV라고 해요. Field of View. 다시 한번 이미지 센서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최대한의 각도를 무엇이라고 한다? FOV라고 한다 그 말이야. 다만 이 각도는 어떻게 형성된 각도이냐? 이미지 센서 한쪽 끝에서 렌즈 중심을 향해서 끄고 또 다른 한쪽 끝에서 렌즈 중심을 향해서 끄어졌을 때 이 둘 사이의 각도를 무엇이라고 한다? FOV라고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FOV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위에 있는 렌즈와 아래에 있는 렌즈에 대해서 한번 그어봤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위에 있는 렌즈 같은 경우는 초점거리가 짧고 밑에 있는 렌즈 같은 경우는 초점거리가 길잖아요. 초점거리가 길다 보니까 FOV에 해당되는 이 각도가 어때요? 작죠? 그런데 초점거리가 작으면 FOV가 더 커지잖아요. 여기서 또 한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미지 센서나 필름이 더 크다 그러면은 FOV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즉 이 길이가 더 길어진다면은 FOV 이 각도가 어때요?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FOV가 커질 수 있는 조건, 즉 사진이 최대한 넓은 범위로 찍혀질 수 있을 조건은 바로 두 가지가 되어지죠. 하나는 렌즈 초점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찍혀지는 범위가 넓어진다. 즉 FOV가 더 커진다. 또 하나는 이 센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FOV가 더 커진다. 즉 찍히는 범위가 더 넓어진다. 우리 한국말로는 화각이 더 커진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죠. 이제는 이 화각을 공식을 통해서 한번 구해 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이미지 센서 높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2차원 평면상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것을 검출기의 높이 h라고 했을 때 검출기의 한쪽 끝에서 렌즈 중심을 향해서 선을 긋고 또 다른 한쪽 끝에서 렌즈 중심을 향해서 선을 끄 보면은 두 선 간의 각도가 무엇이다? FOV 또는 한국말로 화각 그렇게 한다겠죠. 이것이 각도 세타잖아요. 그러면은 이 각도는 2분의 세타가 되어지죠. 그러면은 탄젠트 2분의 세타는 밑변이 뭐예요? 초점거리 F죠. 초점거리 F분의 이 높이가 뭐예요? 2분의 H죠. 고로 탄젠트 2분의 세타는 2F분의 H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FOV 즉 화각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2 곱하기 아크 탄젠트 2F분의 H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식에서 보다시피 화각은 초점거리 F가 크면 클수록 더 작아지고 검출기 H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커지고 그러죠. 지금까지는 2차원 평면상에서 제가 화각을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사진기를 사용하는 그러한 공간은 실질적으로 3차원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원에서 화각은 어떻게 또 정의가 되어지는가 그것을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쪽에 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 뒤편에 이렇게 필름이나 이미지 센서가 있겠지요. 이 필름의 폭을 W라고 하고 높이를 H라고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필름의 수평선의 양 끝점 중 좌측 점에서부터 렌즈 중심을 향하여 이렇게 빨간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평선의 우측 끝점에 대하여 렌즈 중심을 향하여 이렇게 빨간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수직선의 아래점에서 렌즈 중심을 향하여 녹색 선을 그어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수직선의 아래 끝점으로부터 연두색으로 렌즈 중심을 향해서 선을 쭉 그어 보면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선 4개를 지금 제가 연결을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물체로 본다면은 이 물체가 이 렌즈에 의해서 이미지 센서에 완전히 빵빵하게 들어찬 그러한 경우가 되어지겠지요. 수평선이 지금 2개가 있죠. 이 검출기에서 위에 수평선이 하나 있고 밑에 수평선이 하나 있는데 위에 수평선에서 나간 선들이 이루는 이 각도나 밑에 수평선에서 나간 이 선들이 이루는 각도나 어때요? 다 똑같죠? 즉 말해서 3차원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가 이 필름에 찍히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이들 각도가 결정을 해주겠죠. 즉 말해서 여기 수평선상에서 렌즈 중심을 향해서 오는 이 2개의 광선에 의한 이 각도 있죠. 이 각도를 일단은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냐면은 호라이젠털 FOV라고 해가지고 수평 FOV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쪽 수직한 이 두 선으로부터 온 이 각도 있죠. 이 각도를 버티컬 FOV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주고 또한 여기 보면은 이 대각선 있죠. 이 대각선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지는 각도가 어떤 각이냐면은 바로 이 선하고 이 빨간 선에 의해서 형성된 이 각도가 바로 대각선에 의해서 형성된 각도잖아요. 이런 때 이 각도를 무엇이라고 불러주냐면은 다이아고날 FOV 즉 대각선 FOV, 이것은 수직 FOV, 이것은 수평 FOV 그렇게 이름은 붙여주고 수평 FOV는 세타 H라고 정의해주고 수직 FOV는 세타 V로 정의해주고 대각 FOV는 세타 D로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미지 센서의 폭이 W고 높이가 H이기 때문에 이것의 대각선 길이 있죠. 즉 이미지 센서 대각선 길이는 D라고 했을 적에 D는 루트 W의 제곱 플러스 H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래가지고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세타 H, 세타 V, 세타 D를 정의를 해주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은 금방 알겠지요. 이때 여러분들 이 렌즈와 이 이미지 센서 간의 거리는 당연히 포컬 랭스 F가 되어지고 렌즈로부터 여기서 선을 그어가지고 형성된 이거 있죠. 이것을 물체로 봐도 상관없어. 거기까지의 거리를 워킹 디스턴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이 수평선에 의하여 형성된 이 각도를 호라이전틀 FOV 세타 H 이렇게 정의를 해준다. 그 말이야. 즉 수평화각 그렇게 정의를 해주고 이 수평화각은 당연히 여기 이미지 센서에 의한 이 각도하고 똑같죠. 마찬가지로 수직 화각이란 것은 이미지 센서의 수직선을 이루는 바로 그 각도가 되어지죠. 이 각도가 바로 이것에 해당되는 이 각도하고 똑같죠. 이 각도는 당연히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아까 좀 전에 했던 것과 같고, 다만 아까 안 했던 것은 무엇이냐, 대각선 FOV 그것은 안 했는데 당연히 여기 대각선 길이는 뭐예요? 루트 W의 제곱 더하기 H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에 대한 각도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각도죠. 이 각도를 세타 D라고 했을 적에 세타 D는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도 했지요. 결국은 화각을 결정해주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 두 개는 반드시 아셔야 되겠지요. 첫 번째가 뭐예요? 포컬 랭스 초점거리 F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이거 이미지 센서 크기들이죠. 즉 이미지 센서의 수평 길이는 W, 수직 길이는 H, 그걸로부터 대각선 길이는 루트 W의 제곱 더하기 H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FOV 화각을 결정을 하는 것은 포컬 랭스하고 이미지 센서의 사이즈 크기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화각이 커져야 더 넓은 범위를 찍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화각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 초점 거리는 작게 만들고, 두 번째, 이미지 센서의 크기는 크게 만들고, 그러면 화각이 넓어지죠. 이번에 할 것은 셔터에 대해서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즉 셔터 속도가 매우 빠를 때 하고 또는 늦을 때 하고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범위 내에서 셔터 속도를 조금 빨리 하고 조금 느리게 하고 또는 매우 빨리 하고 매우 느리게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다고 봅시다. 즉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어. 천천히 이렇게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카메라로 찍었을 때 셔터 속도를 빨리 했을 때와 느리게 했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팔을 점점 위로 들어 올리잖아요. 그런데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딱 하나의 장면만 나옵니다. 즉 팔이 딱 멈춰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딱 하나의 장면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셔터 속도를 길게 했다 그러면 사진에가 이러한 형상으로 찍히거든요. 즉 팔이 하나만 나온 것이 아니고
움직임에 따라서 팔들이 다 찍혀져 가지고 하나의 사진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별로 우리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잖아요. 고로 이러한 경우는 속도가 매우 느려서는 안 되고 적당히 빨라가지고 이렇게 서로 팔들이 겹쳐 보이는 일이 없게끔 속도를 빨리 해줘야 되겠더라 그 얘기요. 어떠한 경우에 또 셔터 속도를 빨리 해줘야 되느냐, 증명사진 같은 것은 얼굴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뿌하게 나와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명사진 같은 것을 찍을 적에는 셔터를 빨리 눌러 가지고 얼굴 상이 겹쳐 보이거나 그러한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필요 용도에 따라서 빨리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든다면은 비행기 프로펠러 있죠. 그것은 속도가 매우 빠르잖아요. 그런데 비행기 프로펠러를 빨리빨리 돌고 있을 때 어떠한 역동감을 느끼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셔터 속도를 약간은 느리게 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원래는 하나밖에 없었던 이러한 프로펠러가 전부 다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겹쳐져서 이렇게 보인다 그 말이야.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는 또 셔터 속도가 매우 빠르게 할 필요성이 생기냐면은 이 프로펠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과학자가 있어. 그런데 프로펠러가 매우 빨리 돌고 있을 때에 프로펠러 형상이 왜곡이 되어지는가 안 되어지는가 그것을 파악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한 경우는 셔터 속도를 매우 빠르게 해가지고 프로펠러가 마치 딱 정지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도록 셔터 속도를 매우 빠르게 해줘야 되겠지요. 또 사람이 또 100m 달리기를 매우 빨리 달리고 있다. 그럴 때 셔터 속도를 매우 빨리 사진을 찍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사람이 달리고 있다는 느낌은 없고 정지해 있다는 느낌밖에 없죠. 즉 이렇게 사진이 찍힌다 이거야. 그러면 정지해 있는 것 같지. 그런데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하면 어때? 이렇게 하는 모습이 서로 겹쳐서 딱 찍히니까 아하, 이 사람은 빨리 뛰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준다 이거예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